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은 남자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계약법 강론 매매로 들어갑니다. 이 매매에 대한 조문은 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서 나눠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63조는 매매의 개념에 대한 계약이거든요. 일단 읽어보면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렇게 나와있죠. 첫 번째 주의할 점은 매매 대상은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거래하는 것도 물론 매매지만 지상권을 거래하는 것도 매매고요. 채권을 거래하는 것도 매매고 임차권을 거래하는 것도 매매입니다. 첫 번째 주의할 점, 매매 대상은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이다.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매 계약은 대표적인 낙선 계약이거든요. 따라서 청약이 있고 그에 응하는 승낙, 쌍방 간의 합의, 약정만 있으면 성립해요. 따라서 이런 식의 지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매매는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X. 매매 계약은 요물 계약이 아니라 낙선 계약이기 때문에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하는 거죠. 실제로 대금을 지급해야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그 대금을이죠. 이것도 조심할 점인데 재산권의 대가로서 반드시 대금 금전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또 다른 재산권을 주기로 했다면 그것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 되거든요. 따라서 교환과의 차이점 때문에 반드시 재산권의 대가는 금전이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죠.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은 불요식 계약입니다. 따라서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대표적인 유상 계약이고요. 또 쌍무 계약이죠. 따라서 매매 계약을 성립하게 되면 일방 당사자는 재산권을 이전해 줄 채무가 생기고 또 일방 당사자는 대금을 지급해야 될 채무가 생기니까 대표적인 쌍무 계약이 되는 거죠. 자, 564조입니다. 일단 우리가 매매 계약은 낙선 계약이니까 쌍방 간의 합의로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계약법 총론해 가지고 계약의 성립에서 공부하게 되는 거고, 여기는 특이한 것을 배우게 되는데 564조에서 매매의 일방 예약입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예약이라는 것은 미리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약속해 두는 것,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미리 계약해 두는 걸 우리가 예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약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일방 예약입니다. 이게 564조예요. 일방 예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약을 함으로써 형성권인 예약 완결권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예약 완결권이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는 경우 우리가 일방 예약이라고 하고, 우리 민법은 일방 예약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이러한 예약 완결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임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랑 보시면 매매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죠?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 매매 효력이 생긴다죠. 다시 말하면 이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동일한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는 순간 매매 계약이 성립되고 효력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항 보시면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상대방의 해제권을 인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전항의 의사표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죠. 예를 들어 식당 예약을 설명드릴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식당을 예약했어요. 저녁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식당 주인이 보니까 7시가 넘었는데도 안 와요. 그러면 전화하겠죠. 아니, 저녁 예약하셨는데 왜 안 오세요? 최소한 8시까지는 와야 됩니다. 라고 예약 완결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체고할 수 있고요. 만약에 8시까지 가지 않으면 예약 효과가 없어지겠죠. 계속 보시면 전항의 의사표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 완결의 확당 여부를 상대방에게 체고할 수 있다.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요. 자, 그래서 조문에 이제 뭐가 없냐면은 예약 완결권의 일반적 행사 기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예약 완결권이 뭐죠? 형성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제척 기간에 걸리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소멸시 걸리지 않고요. 뭐에 걸립니까? 제척 기간에 걸리는데 그 기간이 일단 10년이다. 다만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약 완결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체고할 수 있고 체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다면 예약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65조죠. 자, 일단 계약금에 관한 규정이거든요. 일단 계약금은 계약이 체결됐음을 증거하는 증약금적 성질은 모든 계약금의 공통된 성질이에요. 근데 만약에 별말 없이 계약금이 수수가 됐다면 그 계약금은 해약금적 성질도 갖는다고 민법이 봐요.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안 줬어요. 그러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겠죠? 근데 만약에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줬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죠? 이게 뭐라고요? 해약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금전이라는 얘기거든요. 1항 보시면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럼 이제 무슨 계약을 한 거죠? 계약금 계약을 한 거잖아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느나 다른 말로 하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일방 이행에 착수할 때 예를 들면 중도금 지급 시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죠. 다시 말하면 별말 없이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그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성질을 갖기 때문에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 2배를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일방이 이행에 착수가 있을 때까지죠. 한쪽 당사자라도 이행에 착수가 있으면 더 이상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가 없고요. 우리 판례는 뭐로 봅니까? 중도금 지급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도금이 전부든 일부든 지급이 됐다면 더 이상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항 제551조, 즉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충고행위를 미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전항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죠. 다시 말하면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뭐가 아닙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 또 하나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이행 착수할 때까지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법 논리적으로는 이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도 발생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그 계약의 효과가 소급해서 실효가 됩니다. 해제니까요. 다만 이행 착수 전 이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 발생하지 않고요. 또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66조죠. 자,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합니다. 임의 규정인데 실제로는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은 다 뭐예요? 임의 규정이에요. 100% 임의 규정이고, 특별히 이걸 쓰는 이유는 뭐냐면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쌍방이 반씩 부담하잖아요. 근데 이게 예외가 많다는 거예요. 원칙은 쌍방이 반씩 부담하지만 등기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죠. 등기비용은. 또 대금 지급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이것도 매수인이 부담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대금 지급 비용과 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매수인이 부담하고요. 그 외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매도인, 매수인, 쌍방이 반씩 부담하게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567조입니다. 읽어볼 필요도 없는 것인데 이 매매 계약은 대표적인 무슨 계약이죠? 유상계약이죠. 따라서 매매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은 유상계약에 준용이 되고요. 특히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이 매매에 관한 규정은 교환에도 준용이 되고 임대차에도 준용이 됩니다. 읽어볼까요? 매매는 유상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질의 매매에 관한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의 본저로죠. 그죠? 본저로 매매에 관한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도 준용한다. 그러나 계약의 성질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계약의 성질이 허용하지 않는 때가 아니라면 매매에 관한 규정은 모든 유상계약, 교환에도 준용되고 임대차에도 준용이 됩니다. 그 다음 568조죠. 매매 효력입니다. 자, 매매 계약은 성립됐어요. 그럼 매매 계약이 성립됐다면 유효하다면 이행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랑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은 쌍무계약이고요.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니까 이항. 전항의 쌍방의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규정이네요. 그 다음 569조입니다. 이번 영상 마지막 조문인데 타인 권리의 매매입니다. 읽어보면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규정인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유효냐 무효냐 문제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유효하다면 효과가 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무효라는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지 물건이 아닌 남의 물건을 팔겠다라고 했다. 타인 소유물의 매매다. 이것이 만약에 무효라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민법은 타인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권리라 하더라도 그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유효하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그 책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사서라도 넘겨줘야 된다. 그 권리를 취득해서라도 매수인에게 이전해 줘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취득해서 이전해 줄 수 없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채무 불이행이 된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남의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직계 아닌데 남의 물건을 팔아먹기로 계약했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니까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한 것이고 책임의 내용은 그 권리를 사서라도 취득해서라도 이전해 줘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전하지 못한다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타인 권리의 매매는 유효한 것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